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나나 그냥 택시 타고 가자. 방콕의 한 지하철역. 휠체어를 탄 아버지가 지친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엘리베이터가 또 고장이었다. 몇 주 전에도 같은 일이 있었다. 그때도 우리는 지하철을 타려고 했지만 결국 택시를 잡아타야 했다. 잠깐만요. 도와드릴게요. 역무원이 다가와 이동식 경사로를 설치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너무 가팔랐다. 아버지가 휠체어를 밀고 올라가기에는 위험해 보였다. 나는 속으로 분노와 좌절감을 동시에 느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 우리나라에도 지하철은 있었다. 방콕의 스쿰빈 라인, 실롬 라인, 그리고 최근 개통된 MRT 블루 라인까지 도시 곳곳을 연결하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장애인이나 노약자를 위한 시설은 턱없이 부족했다. 역마다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고장이 잦아 제대로 운영되는 곳이 드물었다. 때로는 엘리베이터가 아예 없거나 있더라도 다른 출구로 한참을 돌아가야 했다. 나는 아버지가 휠체어를 탄 뒤부터 방콕의 대중교통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그전까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지하철이 조금 불편하면 계단을 이용하면 됐고 버스가 늦게 오면 그냥 기다리면 되는 일이었다. 하지만 휠체어를 타고 있는 아버지와 함께 다니면서 나는 이 도시가 얼마나 장애인들에게 가혹한 곳인지 깨달았다. 플랫폼과 열차 사이의 간격이 너무 넓어 휠체어 바퀴가 걸리는 일이 다반사였다. 버스는 장애인이 타기 어렵게 만들어졌고 겨우 탈 수 있다 해도 경사로가 너무 가팔라 위험했다. 택시는 휠체어를 싣고 탈 만한 차량이 거의 없었다. 결국 선택지는 하나뿐이었다. 그냥 포기하는 것. 아버지는 자주 말했다. 그냥 안 나가는 게 편하지. 나는 그 말이 너무나 가슴 아팠다. 어느 순간부터 아버지는 외출을 꺼렸다. 친구들과의 약속도 줄어들었고 집 앞을 벗어나는 일이 점점 줄어들었다. 나는 어떻게든 도와드리고 싶었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역무원과 함께 아버지를 경사로 위로 올려보려고 했지만 경사가 너무 가팔라 아버지가 불안해했다. 괜찮으시겠어요? 아냐, 그냥 택시 타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지하철을 포기하고 길가로 나와 택시를 잡았다.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우리도 좀 나아질 수 없을까? 그 말이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다음 날 출근한 나는 평소처럼 사무실에서 철도 시스템 관련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나는 방콕에서 철도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다. 15년 동안 철도 시스템 개발과 운영을 연구해왔다. 태국 정부의 교통 인프라 확장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방콕의 지하철 노선이 확장되는 과정을 직접 경험했다. 그래서 나는 어느 정도 자부심이 있었다. 태국도 이제는 과거와 달랐다. 오래전에는 일본과 유럽의 기술을 수입해 쓰기만 했지만 이제는 자체적인 기술 개발도 시도하고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한계가 많았다. 특히 교통약자를 고려한 설계는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었다. 그런데 그때 상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난 다음 주에 서울로 출장을 가게 됐어. 나는 순간 멍해졌다. 서울이요? 그래.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을 직접 보고 배우라는 본사 지시야. 돌아와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해. 나는 한숨을 쉬었다. 왜 하필 한국이죠? 나는 한국의 철도가 좋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었지만 솔직히 그리 대단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20년 전만 해도 태국은 한국에서 중고 전동차를 수입해서 사용했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한국에게 배워야 한다고? 나는 믿기 어려웠다. 방콕의 철도 시스템은 일본식 모델을 기반으로 설계되었고 싱가포르나 홍콩 같은 곳과 비교되곤 했다. 한국도 최근 발전했겠지만 얼마나 대단하겠어.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몰랐다. 이 출장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라는 걸. 나는 그날 저녁 퇴근 후 아버지에게 출장 이야기를 꺼냈다. 아버지, 다음 주에 서울에 다녀와야 해요. 서울? 아버지는 순간 놀란 표정을 지었다. 서울은 대단한 곳이야. 거긴 지하철이 정말 잘 되어 있더구나. 나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아버지는 가보신 적도 없잖아요. 그래도 TV에서 봤어. 너도 가서 잘 보고 와라. 그리고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조용히 덧붙였다.
혹시 네가 거기서 좋은 걸 배우면 우리나라도 좀 바꿀 수 있을까? 나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했다. 한 번도 그런 시각으로 바라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혹시 정말 서울에서는 우리가 상상도 못한 지하철을 운영하고 있는 걸까? 나는 의심 반, 기대 반의 마음을 안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그리고 나는 알게 되었다. 내가 서울에서 보게 될 것들이 단순한 기술 수준의 차이가 아니라는 것을. 나는 서울에서 진정한 혁신이 무엇인지 처음으로 깨닫게 될 것이다. 비행기가 인천공항 활주로에 착륙했다. 나는 짐을 챙기며 마음을 정리했다. 출장이라지만 사실 큰 기대는 없었다. 한국의 지하철이 대단하다는 말을 들어왔지만 방콕과 비교해서 얼마나 차이가 나겠나 싶었다. 출국장을 빠져나와 공항철도로 향했다. 한국 측에서 보내준 자료에는 서울의 공항철도는 세계적인 수준의 운영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적혀 있었다. 나는 코웃음을 쳤다. 공항철도가 뭐 특별할 게 있나? 방콕에도 공항철도는 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열차에 올라타는 순간 완전히 깨졌다. 열차 안은 충격적이었다. 객차 내부는 넓고 깔끔했다. 마감재 하나하나가 고급스러웠고 무엇보다 조용했다. 나는 좌석에 앉으며 주위를 둘러봤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천장에 설치된 대형 디지털 디스플레이였다. 실시간으로 열차의 현재 위치가 표시되었고 다음 역 도착 예정 시간까지 초 단위로 업데이트되고 있었다. 나는 순간 당황했다. 이게 실시간으로 변한다고? 방콕에서는 열차가 언제 올지 몰라 플랫폼에서 10분 넘게 기다리는 일이 흔했다. 하지만 여기는 열차가 지금 어디쯤 있는지, 몇 초 후에 도착하는지까지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었다. 나는 스마트폰을 꺼내 인터넷을 연결해봤다. 신호가 빵빵하게 잡혔다. 설마 지하철에서 오지가 된다고? 나는 황당한 기분으로 웹사이트를 열어봤다. 놀랍게도 속도 저하 없이 동영상까지 바로 재생되었다. 방콕 공항철도에서는 열차가 터널에 들어가기만 하면 데이터가 끊기곤 했는데 여기서는 시속 120km로 달리는 와중에도 인터넷이 완벽하게 연결되고 있었다. 나는 순간 방콕의 공항철도가 한참 뒤처져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서울역에 도착한 후 나는 본격적으로 서울 지하철을 타보기로 했다. 목적지는 서울교통공사 본사. 환승을 해야 했고 나는 노선도를 확인했다. 그런데 대체 몇 개 노선이 있는 거야? 서울 지하철 노선도는 방콕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했다. 나는 혼란스러웠다. 노선이 이렇게 많으면 시스템이 엉망이 되어야 정상 아닌가? 이렇게 복잡한 환승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하지? 그러나 곧 나는 이 복잡한 환승이 매우 직관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나는 환승 통로를 따라 걸으며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통로 바닥에는 LED 유도등이 설치되어 있었다. 환승해야 할 방향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었고 역 곳곳에는 디지털 안내판이 실시간으로 환승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방콕에서는 환승할 때마다 안내 표지판을 찾아 두리번거려야 했고 가끔 길을 잘못 들어 시간이 지체되곤 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없었다. 무엇보다도 가장 인상적인 건 베리어 프리 시스템이었다. 나는 경사형 엘리베이터 앞에서 멈춰섰다. 휠체어를 탄 승객이 아무런 도움 없이 자연스럽게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이동하고 있었다. 나는 숨을 삼켰다. 아버지가 이걸 봤다면 얼마나 부러워했을까? 방콕에서는 휠체어 이용자들이 환승하려면 엘리베이터가 있는 출구까지 한참을 돌아가야 했고 때로는 엘리베이터가 고장나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았다. 그런데 여기서는 휠체어 이용자들이 이동하는 과정이 너무나 자연스러웠다. 나는 서울교통공사에서 일하는 한국 측 담당자에게 조심스럽게 질문했다.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서울은 2010년까지 전 노선 스크린도어 설치를 마쳤고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개선 작업을 해왔어요. 특히 교통약자를 위한 베리어 프리 시스템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어서 모든 시설에 반영하고 있죠. 나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방콕에서는 여전히 베리어 프리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단계였다. 하지만 서울은 이미 그 논의를 끝내고 실행하고 운영하고 있었다. 나는 마음속 깊이 좌절감을 느꼈다. 방콕도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서울과 비교하면 아직 갈 길이 너무 멀었다.
나는 생각했다. 단순히 더 빠르고 정시성이 높은 열차를 만드는 게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대중교통 혁신이란 뭘까? 그리고 나는 그 답을 찾기 시작했다. 서울 지하철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었다. 이곳은 사람을 위한 공간이었고 누구나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곳이었다. 나는 이제 이곳에서 배운 것을 반드시 내 나라로 가져가야 한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다. 나는 서울 지하철이 단순히 빠르고 효율적이기만 한 곳이 아니라는 걸 점점 깨닫고 있었다. 하지만 그 진짜 의미를 알게 된 건 한 노인을 마주한 순간이었다. 출근 시간대가 지난 한산한 오후, 나는 2호선 열차에 올라탔다. 사람들이 삼삼오오 앉아 스마트폰을 보거나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데 내 눈길을 끄는 한 사람이 있었다. 휠체어를 탄 한 노인이 혼자서 자연스럽게 열차에 오르고 있었다. 나는 순간 숨을 삼켰다. 그동안 내가 경험해온 방콕의 대중교통 시스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방콕에서는 휠체어를 탄 사람이 지하철을 이용하려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다. 플랫폼과 열차 사이의 간격이 넓어 직접 오르는 것이 불가능했고 엘리베이터는 고장 나 있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그 누구도 그를 특별한 시선으로 보지 않았다. 플랫폼과 열차 바닥 높이는 완벽하게 일치해 있었고 자동문이 열리자 바닥에 LED 표시등이 켜지면서 안전한 탑승을 유도했다. 나는 그 장면을 지켜보며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서울 지하철은 단순한 기술력이 뛰어난 것이 아니다. 이건 애초에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이다. 나는 깊은 충격을 받은 채 열차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친환경 시스템, 철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다. 며칠 뒤 나는 서울교통공사의 기술연구소를 방문했다. 서울의 지하철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온 자리였지만 사실 내 머릿속에는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르고 있었다. 이런 시스템을 만들면서도 운영 비용이 감당될까? 방콕에서도 베리어 프리 시설을 확대하는 논의가 있었지만 비용 문제가 항상 걸림돌이 되었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환승 시스템을 개편하고 추가적인 유지 보수를 하기 위해선 막대한 예산이 필요했다. 하지만 서울은 이 모든 걸 이미 해냈다. 나는 연구소 관계자에게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다. 이렇게 많은 시설을 운영하면서도 비용 문제는 없었습니까?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형 스크린을 가리켰다.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비용 절감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화면을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열차의 운행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분석되고 있었고 그 아래에는 에너지 절감률이 표시되어 있었다. 서울 지하철은 회생제동 시스템을 이용해 열차가 정차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다시 전력으로 변환해 활용하고 있었다. 덕분에 연간 약 35%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었다. 나는 놀란 표정으로 연구원을 바라봤다. 35%나 절약된다고요? 그렇죠. 덕분에 운영 비용도 줄어들었고 탄소 배출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역사의 신재생 에너지 활용도 늘리고 있어요. 일부 역사는 태양광 패널을 활용해 자체적으로 전력을 생산하고 있죠. 나는 믿기 어려웠다. 방콕에서는 전력 소비 문제 때문에 지하철 운영 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었다. 하지만 서울은 단순히 전력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에너지를 활용하며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다. 나는 또 한 번 깨달았다. 서울은 단순히 더 나은 열차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철도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고 있구나. 미세먼지까지 잡아내는 지하철 시스템. 나는 연구소를 둘러보며 또 하나의 놀라운 기술을 발견했다. 전광판에는 서울 지하철 각 역사별 미세먼지 수치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다. 나는 방콕에서 경험했던 답답한 공기를 떠올렸다. 방콕의 지하철은 실내 공기질 관리가 잘 되어 있지 않았다. 출퇴근 시간에는 먼지가 쌓인 객차 안에서 숨쉬기가 어려울 정도였다. 하지만 여기는 달랐다. 서울 지하철에는 공기 정화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었다. 역사 내부에는 실시간 미세먼지 감지 센서가 설치되어 있어 공기질을 자동으로 측정하고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공기 정화 시스템이 작동했다. 플랫폼에서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공기 순환 장치가 가동되고 있었다. 승강장에는 자동 환기 시스템이 있어 열차가 들어올 때마다 내부 공기가 빠르게 정화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나는 연구원에게 물었다.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고 난 후 효과가 있었습니까? 나는 감탄을 금치 못했다.
이런 시스템을 방콕에도 도입할 수 있다면? 나는 다시 한번 확신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진정한 혁신이란 무엇인가? 연구소 견학을 마친 후 나는 지하철을 타고 호텔로 돌아가면서 생각에 잠겼다. 처음 이곳에 올 때만 해도 나는 단순히 한국의 기술력을 확인하러 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었다. 서울의 지하철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었다. 이곳은 누구나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공간이었고 환경을 고려한 시스템이었으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혁신적인 실험장이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아버지를 떠올렸다. 아버지가 서울의 지하철을 경험했다면 뭐라고 하셨을까? 나는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나는 결심했다. 태국으로 돌아가면 내가 이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 비행기가 태국 공항 활주로에 착륙했다. 서울에서 보낸 며칠 동안 나는 너무나 많은 것을 보고 경험했다. 단순한 기술 견학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시스템을 마주한 시간이었다. 나는 서울 지하철이 단순히 빠르고 편리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혁신 공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방콕에서도 지하철이 확장되고 있지만 서울과 비교하면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았다. 장애인과 노약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없는 구조, 고장나기 일수인 엘리베이터, 환승이 어려운 동선, 그리고 부족한 에너지 효율 시스템까지. 나는 짐을 챙기며 생각했다. 서울에서 본 걸 우리나라에도 도입할 수 있을까? 공항에서 나와 집으로 향했다.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아버지가 나를 반겼다. 출장은 어땠니? 나는 순간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망설였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아버지, 우리나라에도 서울 같은 지하철이 필요해요. 아버지는 조용히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서울에서는 휠체어를 탄 사람도 누구의 도움 없이 지하철을 탈 수 있어요. 환승도 어렵지 않고 승강장과 열차 바닥 높이가 맞춰져 있어서 안전해요. 공기 정화 시스템도 있어서 실내 공기질도 훨씬 깨끗해요. 그리고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곳에서는 장애가 불편함이 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럼 내가 만들어야겠구나. 나는 그 말을 듣고 결심했다. 맞아, 내가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 출근하자마자 나는 출장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단순한 기술 보고서가 아니었다. 나는 서울에서 경험한 것들, 그리고 우리나라가 바꿔야 할 점들을 강조했다. 보고서를 제출한 후 회사에서는 기술 세미나를 열었다. 나는 서울 지하철의 사례를 발표했다. 처음에는 반응이 미지근했다. 좋은 시스템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 적용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예산 문제도 있고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거야.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아닙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리고 나는 서울의 사례를 하나하나 제시하며 설명했다. 장애인과 노약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베리어 프리 시스템. 에너지를 절감하면서도 효율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회생제동 시스템. 공기질을 개선하고 승객들의 건강까지 고려한 미세먼지 정화 시스템.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한 AI 기반 관제 시스템. 회의실의 조용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리고 마침내 상사가 입을 열었다. 네가 그렇게까지 확신한다면 우리도 한번 제대로 고민해봐야겠군. 그렇게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다. 첫 번째 프로젝트, 베리어 프리 역사 만들기. 가장 먼저 착수한 것은 베리어 프리 역사 확대 프로젝트였다. 서울에서 보고 배운 것처럼 방콕 지하철 역사 내 엘리베이터 설치를 확대하는 작업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장애인과 노약자가 열차를 쉽게 탈 수 있도록 승강장과 열차 바닥 높이를 조정하는 공사도 계획되었다. 나는 프로젝트 기획 단계에서 서울교통공사에 직접 협력을 요청했다. 그들은 기꺼이 기술 자료를 공유해 주었고 담당 엔지니어들이 방콕을 방문해 자문을 해주었다. 태국 언론에서도 이 소식을 보도하기 시작했다. 방콕 지하철, 서울의 혁신적인 시스템을 도입한다.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드디어 변화가 시작된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모든 변화에는 반발도 따랐다. 이런 공사가 무슨 소용이야? 비용만 많이 들겠지. 굳이 서울처럼 만들 필요가 있나? 나는 그들의 의견을 이해했다. 하지만 나는 직접 경험했기에 확신할 수 있었다. 이건 단순한 공사가 아니다.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일이다.
나는 더욱 적극적으로 나섰다. 시민공청회를 열고 직접 프로젝트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리고 마침내 방콕시 당국은 베리어 프리 역사 확대 계획을 공식 승인했다. 에너지 절감 시스템 도입, 지속 가능한 미래로. 그 다음 단계는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회생제동 시스템 도입이었다. 서울에서는 이 시스템을 통해 연간 35%의 에너지를 절감하고 있었다. 나는 연구팀과 함께 서울교통공사의 데이터를 분석했고, 우리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한 번 벽에 부딪혔다. 설비 도입 비용이 너무 크다. 현재 예산으로는 어렵다.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장기적으로 보면 운영 비용이 절감됩니다. 초기에 투자하더라도 결국 이득이 될 겁니다. 나는 서울의 사례를 근거로 장기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분석한 자료를 제출했다. 그리고 마침내 태국 정부가 일부 시범 구간에서 회생제동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승인했다. 변화가 현실이 되다. 몇 개월 후 나는 아버지와 함께 방콕 지하철역을 찾았다. 휠체어를 탄 아버지는 새로 설치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플랫폼으로 내려갔다. 정말 편리하구나. 나는 미소를 지으며 아버지를 바라봤다. 휠체어를 탄 아버지가 자연스럽게 지하철을 타는 모습을 보며 나는 가슴이 뜨거워졌다. 드디어 우리도 바뀌기 시작했다. 변화는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것이다. 서울에서 배운 혁신을 이제 방콕에서도 만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나는 확신했다. 언젠가 우리도 서울처럼 될 수 있을 거야.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다. 아버지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그날까지 나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